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가발 공장 안에서 숨바꼭질을 했다. 저녁을 먹으러 오라는 부모님의 고함들이 속속 친구들에게 들려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고 마치기로 하였습니다. 10을 세고 친구들을 찾으러 돌아다니면서 마지막 2명만이 남았을 때 저는 씩 웃으면서 가발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딛고 창문으로 얼굴을 들이밀며 너희 거기 있는 거 다 아니까 나와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안이 너무 조용해서 저는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하고 창문 안으로 들어갔고 아까와는 뭔가 다른 이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어렸을 적 제가 7살쯤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살던 동네에는 조그만 가발 공장이 있었습니다. 가발 공장 앞에는 항상 머리카락들이 이리저리 뒹굴고 있었고 아저씨와 아줌마들이 분주하게 들락날락거리거나 차에 박스를 실어 나르거나 하는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또 공장 근처에는 여기저기 마네킹 머리들도 함께 흩어져 있어 가끔 마네킹 머리를 축구공처럼 뻥뻥 걷어차고 놀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가발 공장 앞에서 분주하게 일하시던 아저씨들 아줌마들도 보이지 않게 되고 셔터문이 내려가 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루는 엄마와 손을 잡고 퇴근하시는 아빠 마중을 나가는 길에 가발 공장 옆을 지나게 되었는데 문 닫힌 가발 공장을 보시면서 엄마는 요즘 가발이 많이 잘 안 팔린다고 하더니 문을 닫게 생겼나 보네 라고 하셨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동네에서 아이들 몇몇과 숨바꼭질 놀이를 오후 늦게 시작해서 저녁을 먹을 때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게 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아니고 단독주택들이 즐비하던 동네였기 때문에 숨을 만한 곳은 전봇대 뒤 대문역, 쓰레기통 뒤 등등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멀리까지 가면 술래가 찾기 어려웠기 때문에 동네에서 특정 집을 지정해서 선을 그어두고 그 밖으로 넘어가서 숨으면 반칙이라고 나름 룰을 정해 놀고 있었습니다. 그 지정선 안에는 딱 가발 공장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늦가을 또는 초겨울이었기 때문에 해가 빨리 지는 데다가 밤이 되면 술래잡기의 묘미는 극에 달하게 됩니다. 잘 보이지도 않고 심지어 어두운 벽에 붙어 있어도 못 보는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어둑어둑해져서 한참 재미있게 놀고 있었는데 술래였던 저는 한 녀석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는데 결국 못 찾겠다 꾀꼬리를 외치고 나서야 얼마 있다가 그 아이가 나타났고 자기는 가발 공장 안에 숨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발 공장 밖으로 나가지 않고 안에 있었으니 반칙은 아니라고 우겼습니다. 가발 공장에 셔터문이 닫혀 있었는데 어떻게 들어갔냐고 물으니까 뒤로 돌아가면 벽에 상자가 쌓여 있고 그 상자를 밟고 창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창 밑에는 선반들이 있어서 그 선반을 밟고 다시 창 밖으로 나올 수도 있었고요. 그 말을 듣고 뭐 룰을 어긴 것은 아니니 쿨하게 인정. 이라고 하고 저는 다음에 숨을 때는 나도 가발 공장 안에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례가 정해지자마자 저는 친한 친구 한 명을 데리고 바로 가발 공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아이가 말하던 대로 상자를 밟고 올라가서 가발 공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안에는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와서 공장 안의 경관이 어슴푸레 보였습니다. 선반들이 나열되어 있었고 선반 위에는 마네킹 머리들이 가발이 씌워져 있는 상태로 모두 벽을 보고 쭉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뒤통수만 보이고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검은 머리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것만 봐도 등골이 오싹했을 텐데 숨바꼭질 재미에 정신 나간 7살짜리가 무서운 걸 뭐 알겠나요? 우리 둘은 서로 크크거리면서 여기 있으면 절대 못 찾겠지? 이러고 앉아 있었고 5분이 지나고 거의 10분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찾으러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은 선반을 딛고 창문을 통해서 다시 밖으로 나왔고 술래를 피해서 무사하게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술래 차례가 다시 되었습니다. 모두 벽 쪽을 보던 시커먼 마네킹들 머리들 중에 하나만이 제 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마네킹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온몸이 전기에 감전된 듯이 찌릿하면서 제 얼굴이 일그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마네킹들과는 다르게 그 마네킹만은 몸통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놀라서 소리를 지르면서 울고불고 난리를 쳤는데 소리를 못 들었는지 아무도 오지 않고 저를 보고 있는 그 마네킹은 말없이 양옆으로 또는 빙그르 제자리에서 돌면서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혹시 전신 마네킹이 아닐까 용기를 내어 가까이 가서 보니
얼굴은 창백하고 눈에 초점은 풀려있는 어떤 아저씨였습니다. 아저씨는 선반 근처에 옆에 있는 기둥 위 천장에 목을 매어 매달려 있었고 그 때문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다른 마네킹과 같이 뒤통수만 보이다가 줄 때문인지 돌면서 얼굴과 몸이 창문 쪽으로 돌아선 듯 하였습니다. 그 광경에 정신적 쇼크를 받은 저는 눈물을 폭포처럼 흘리면서 창밖으로 나와 울면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일을 울면서 부모님께 말씀드렸고 심각성을 느끼신 부모님은 경찰에 그 사실을 신고하셨습니다. 가발 공장을 다녀오신 아빠는 제가 많이 놀랐을까봐 저를 계속 위로해 주셨고 거의 몇 달 동안 저는 그날의 악몽이 눈앞에 아른거려서 많이 괴로웠습니다. 나중에 동네 어른들이 하는 말을 어설프게 듣기로는 가발 공장이 경영난을 겪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빚을 지셨던 공장 사장님이 그날 공장 문을 닫고 목을 매셨다고 합니다. 근처에는 유서도 발견되었다고 하고요. 철없던 시절 처음으로 보게 된 주검이 정신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그것으로 저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묵매단 장면만 나오면 경기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행운. 미국에서 유학 중인 학생입니다. 같은 기숙사의 일본인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친구의 사촌언니가 고등학교 시절에 겪은 일이라고 합니다. 대학 입시를 앞둔 어느 날, 언니는 그날도 자정까지 공부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답니다. 매일 막차를 타고 집에 돌아가는데 몇 달 동안 같은 역을 이용하다 보니 막차 시간대에 전철을 타는 사람의 얼굴이 익숙해졌다고 합니다. 그저 얼굴만 아는 정도랍니다. 그런데 그날은 베이지 롱코트를 입은 여자가 승강장에서 계속 자기를 따라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언니는 기관사가 가까운 칸이 그래도 안전할 거라고 생각해서 매일 전철 첫 번째 칸을 탔다고 합니다. 그날도 승강장 제일 끝으로 이동하는데 여자가 계속 따라왔답니다. 약간 이상한 기분은 들었지만 자기처럼 끝에서 내리는 사람인 것 같아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윽고 멀리서 전철이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는 역에서 오는 전철을 바라보며 서서히 다가섰다가 그날따라 책이 많아 들고 있던 책을 놓쳤습니다. 전철이 다가오고 있기에 서둘러 책을 줍기 위해 몸을 굽힌 순간 갑자기 뒤에 서 있던 여자가 선로에 떨어졌습니다. 전철이 멈췄습니다. 조용하던 역 안은 사람들의 비명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여자가 자살한 것 같았답니다. 눈앞에서 사람이 죽는 걸 보고 정신이 아찔했지만 그에 상관없이 경찰은 언니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경찰서로 데리고 갔답니다. 하지만 정확한 목격자가 없어 아무도 자세한 상황을 몰랐고 언니는 그 여자를 밀쳤다는 의심까지 받았답니다. 이윽고 역무원이 승강장에 CCTV 테이프를 가져왔는데 비디오를 본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비디오에 찍힌 건 전철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언니 뒤에 여자가 언니를 밀어뜨릴 기세로 달려드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도 언니가 책을 줍기 위해 자세를 낮추자 중심을 잃고 그 여자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 여자가 왜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지는 여전히 모르지만 그 언니는 그 일로 액땜한 모양인지 그 애의 유명 사립대에 붙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관광단지. 얼마 전에 겪은 일입니다. 원주에는 간양국민관광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계곡에서 물놀이하기에 좋고 암벽 등반공원도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한 달 전쯤이었을까요? 여름을 맞이하여 친구들과 간양국민관광지로 놀러 갔습니다. 친구의 권유로 간 곳인데 가기 전에 그리 기대하지 않았지만 가보니 경치도 좋고 더위를 잊을 정도로 시원하여 정신없이 놀았습니다. 놀다 보니 어느새 밤은 깊어 강가 주변에 있는 민박집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강가 주변에 텐트를 쳤지만 민박집 아주머니께서 위험하다고 하셔서 민박집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낮에 체력을 많이 소모했던 터라 모두들 눕자마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자고 있는데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쯤 되었을 겁니다. 소변도 볼 겸 밖에 나갔습니다. 나가보니 야밤에 어린아이 혼자 강가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근처 사는 이인가? 밤에 혼자 노대? 딱히 신경 쓰고 싶지 않아 화장실에 가려는데 갑자기 어린아이가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분명 강가에 있었는데 이윽고 제 오른손에 뭔가 만져졌습니다. 어린아이 손이었습니다. 방금 눈앞에서 사라진 아이가 어느새 제 곁에 와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형아. 응? 너 여기서 뭐해? 엄마 기다려. 엄마. 부모님 어디 계시는데?
집에 계시니? 아니, 우리 엄마 없어. 그럼 엄마 어디 계시는데? 아이가 가리킨 곳은 다름 아닌 강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강가를 보니 검은 긴 머리의 여자가 수면 위로 얼굴만 내놓은 채 절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왔네. 형아, 엄마가 형이랑 같이 오래. 아이는 제 손을 잡고 강가로 갔는데 얼마나 힘이 센지 전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강가에 끌려갔습니다. 어느새 제 몸은 강에 들어가 있었고 순간 누군가 물 밑에서 제 발목을 잡고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아무런 저항도 못한 채 이젠 죽었구나 싶었는데 뒤에서 누군가 제 팔을 힘껏 잡았습니다. 뒤를 보니 민박집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는 강가를 보며 말했습니다. 현주 엄마, 그 많은 남편도 가고 애도 데려갔으면 이제 됐잖아. 순간 제 발목을 잡았던 무언가가 사라졌고 강가에서 무사히 나올 수 있었습니다. 강에서 나온 후에 민박집 아주머니에게 무슨 이야기냐고 물었지만 아주머니는 아무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여자와 사내 아이. 벌써 10년이 훌쩍 지난 내가 중학생이던 때의 일이다. 그때 나는 언제나 같은 꿈을 꾸고 있었다. 양옆이 논밭은 매우 긴 시골길을 혼자 걷고 있다. 그런데 멀리 저편에서 기모노를 입은 여자가 작은 사내 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온다. 그리고 그 사람과 스쳐 지나가고 조금 더 걸어간 시점에서 잠이 깬다. 어쩐지 기분 나쁜 꿈이라기보다는 영문을 알 수 없는 꿈이었다. 당연히 여자도 사내 아이도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꿈 이야기를 친구에게 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친구가 나도 그런 꿈을 꾸는데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니 이유가 무척 궁금해졌다. 어째서 같은 꿈을 꾸는 것일까? 그 녀석은 중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처음 만난 녀석인데 소울메이트라도 되는 걸까? 어쨌거나 무척 신기해하다가 문득 친구가 다음에 또 그 꿈을 꾸면 내가 여자한테 말을 걸어볼게 라고 말했다. 재미있겠다 싶어서 나도 그래, 한번 해봐 라고 아무 생각 없이 부추겼다. 그리고 그날 밤 또 그 꿈을 꾸었다. 아, 그 녀석 저 여자한테 말을 걸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평소처럼 여자 옆을 스쳐 지나갔다. 그런데 언제나 말없이 지나가던 여자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드디어 찾았다.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뭔가 위험하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위험해. 잠이 깨고 나서도 친구가 걱정되었다. 하지만 그 녀석의 집 전화번호도 모르고 있었기에 마음만 졸일 뿐이었다. 그리고 다음날 걱정을 하며 학교에 가보니 아니나 다를까 그 녀석이 실종됐다는 것이었다. 들은 바에 따르면 한밤중에 혼자 집을 나섰다고 한다. 물론 단순한 가출로 치부되어 버렸지만 그로부터 무려 5년이나 지난 후에 그 녀석이 말라비틀어진 채 집으로 돌아왔다. 꿈속에 나왔던 여자랑 사내 아이와 시골의 작은 집에서 재미있게 놀고 있었는데 문득 정신을 차리니 집 근처의 공원에 와 있었다고 한다. 이른바 카미카쿠시라고 하는 일의 일종이다. 카미카쿠시는 귀신이나 신에 의한 갑작스런 행방불명을 뜻한다. 일단 그 녀석은 지금은 건강을 회복하고 제대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 하지만 사라졌던 5년간의 시간은 지금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덧붙이자면 나는 그 녀석이 사라졌던 날부터 그 꿈은 꾸지 않게 되었다. 여자와 사내 아이의 정체도 영영 알지 못할 것 같다. 다섯 번째 이야기, 목격자. 1년 정도 전 어머니가 이른 아침에 산책을 하러 나갔다 교통사고를 목격했습니다. 미니밴과 오토바이가 부딪히고 오토바이에 사람이 높이 떴다가 움직이지 않아서 상당히 많이 다쳤나 보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외에 목격자는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도망가야겠다라고 생각한 어머니는 충격을 받아 비틀거리면서 언짢은 기분으로 집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날은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않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는데 문득 머리맡에 머리가 박살난 여자가 서 있었다고 합니다. 피투성이가 된 얼굴의 여자가 자신을 보고 있는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 꿈을 꾸었을 때는 어머니는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 그 사람은 죽어버린 걸까? 어머니는 우울해지면서도 무서운 모습이 계속 떠올라 참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얼마 뒤 마음을 가다듬고 저녁 무렵이 되어 목욕을 하기 위해 목욕탕 문을 열었는데 같은 여자가 같은 모습으로 그곳에 또 있었습니다. 힉 하고 숨을 들이켰더니 여자는 곧 사라졌습니다. 왜 내 앞에 나타나는 걸까?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그날은 그렇게 지나갔다고 합니다. 다음 날 지역신문의 사회면에 그 사고가 실렸습니다. 그제서야 어머니는 그녀가 나타난 이유를 알았다고 합니다. 기사에는 여성은 땅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혀 사망. 둘 중 한쪽이 신호를 착각한 것으로 보여 경찰은 수사하고 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미니밴이 신호를 무시하고 가던 것을 알고 있던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고 증언해 주세요. 그렇게 호소하는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한 어머니는 그 길로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상대로 미니밴의 운전자는 시치미를 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도 그 태도를 유지하는 바람에 결국 재판까지 가게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남들 앞에서 잘 이야기를 못하는 어머니는 잔뜩 긴장해서 우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재판 3일 전부터 어머니의 표정이 눈에 띄게 밝아졌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고 여쭤보니 어제 그 여자에게 당신을 위해서 증언하는 거니까 힘을 주세요라고 부탁했어. 그랬더니 꿈에 예쁜 모습으로 나타나서 생긋 웃고 가더라고. 꿈에서 깨고 난 다음부터 어쩐지 자신감이 생겨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신기하지? 라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말로는 마치 그녀가 등 뒤에서 힘을 주고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물론 어머니는 재판에서 훌륭하게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나도 방청객으로 참여했지만 평소의 수줍은 어머니라고는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당찬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재심이 열립니다. 운전을 할 때는 꼭 조심합시다. 죽은 피해자가 스스로 증인을 찾아올지도 모르니까요. 6번째 이야기, 무언가를 말했다. 2년 전의 일입니다. 여름방학에 대학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바베큐를 하러 갔었습니다. 오랜만에 동아리 회원들이 전부 모여 인원수는 30명 정도였습니다. 왁자지껄 신나게 떠들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한 사람의 남자가 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누군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고 남자와 이야기하는 것도 서투른 편이었지만 일단 나는 1학년이었던 만큼 선배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이야기에 맞장구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남자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저 오른쪽 끝에 있는 짧은 머리의 여자 아이 말인데 저 아이 곧 죽어. 갑작스러운 데다 이해도 하기 힘든 기분 나쁜 말이었습니다. 그 짧은 머리의 여자 Y는 1년 선배였습니다. 그때는 이 사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싶어서 조금 기분이 나빴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4일 후 Y 선배가 죽었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무서워진 나는 함께 바베큐 파티에 참가했던 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 나는 못 봤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진 나는 동아리 회장을 찾아가 참가 인원의 목록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날 나에게 말을 걸었던 남자는 결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그날 나에게 말을 걸었던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왜 나에게 말을 걸었던 걸까요? 지금도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나는 최근에 그 남자를 다시 보았습니다. 그것은 3일 전의 일이었습니다. 역에서 전철을 기다리고 있는데 문득 고개를 드니 맞은편 홈에 그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내 쪽을 보면서 옆에 앉은 사내아이에게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쩐지 나는 그 남자가 무슨 이야기를 했던 것인지 알 것 같습니다. 7번째 이야기, 고무신. 몇 년 전 여름방학 때 외갓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외갓집에 간 적은 몇 번 있었지만 혼자 외갓집에 가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외할머니 댁은 마을 읍내에서 거리가 먼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인 곳이었습니다. 다행히 외삼촌께서 마을 읍내에 사셨기에 생활하시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으신 것 같았습니다. 외할머니 댁에 가서 외할머니를 뵙고 저녁에는 외삼촌 댁에 와야 했습니다. 외할머니 댁에는 잠을 잘 공간이 넉넉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외할머니 댁에서 외삼촌 댁까지는 걸어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고개를 한번 넘어야 하고 조명도 없어서 어두컴컴한 논두렁길을 지나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가는 길에 동네 아이들을 만나 가는 길이 심심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읍내까지 같이 가면 좋았었겠지만 동네 아이들은 다른 곳으로 놀러 간다며 헤어지고 다시 혼자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논두렁길을 지나 마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나무를 지날 때였습니다. 뭔가 어깨를 툭 하고 치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보니 검정 고무신이 하나 있었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의 깔깔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아이들이 던진 것 같았습니다. 아씨,
꼬꼬마들 내일 보면 갚아줘야지. 주변이 지륵처럼 어두웠기에 고무신을 살짝 툭 차버리고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이윽고 외삼촌 댁에 도착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눕자마자 잠들었습니다. 다음날 오전 다시 외할머니 댁에 와야 했기 때문에 어젯밤 걸었던 그 길을 다시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논두렁길쯤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웅성거렸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서둘러 가봤는데 그 광경을 보자마자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논두렁길 앞 큰 나무에 소복을 입은 어떤 여자가 목을 메고 자살한 것입니다. 흰자만 보이는 눈도 충격적이었지만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 여자의 발에 고무신이 한쪽만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니 어젯밤 봤던 그 고무신이 있었습니다. 발로 찼던 그 고무신. 네, 아마도 어젯밤 머리에는 시체가 매달려 있던 것입니다. 어쩌면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후로 외할머니 댁 마을에 가면 괜스레 위를 쳐다보게 됩니다. 혹시 누군가 있을지도 몰라서요.